일주일 동안도 잘 지내셨습니까? 안녕하셨습니까? 네, 오늘 제가 여러분들이 보는 편집된, 그러니까 내용이 편집된 게 아니라 제 모습이 편집된 잘 나온 영상을 봤어요. 너무 잘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강의에만 참석하시지 말고 이 강의들을 이 잘나게 나온 것들 여러 군데로 선전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자본주의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본주의를 비판하기 위해서 저희가 조금 자본이 필요합니다. 건강한 자본. 그러니까 여러분 많이 팔아주시고, 이것들 많이 알려주시고, 이게 그거 뭐 판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본주의 문제를 인식을 제대로 하고 거기에 대한 것들을 성찰을 하지 아니하면 오늘 우리 사회에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 인류의 희망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참여하신 뿐만 아니라 옆에 사람들한테 참 많이 이야기들을 해주셔서 서로 이 자본주의의 성격과 종교적인 성격을 제대로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고 거기에 대한 성찰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얼굴을 또 뵈지는 못했지만 언젠가는 한번 또 대면하면서 이 문제를 가지고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며 강의를 들었으면 한번 좋겠기도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 4강 시장의 우상화와 인간의 희생에 대한 이야기들을 또 나누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강연의 하반부에서는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맞이해서 전태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시장이 우상화됐고 그 우상이 인간의 생명을 양식으로 먹고 살아가는 우상이거든요. 그 우상과 정면으로 도전장을 냈던, 그것도 50년 전에 이 감히 그 우상에게, 거짓 신에게 도전장을 냈던,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전태일이라고 하는 한 인간이 남긴 메시지, 그리고 그 전태일이 남긴 그 투쟁이 오늘 상황에서는 어떤 오늘의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시장 경제와 생명의 희생의 관계는 필연적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을 드릴 테고요. 두 번째 차례가 있는데, 두 번째는 시장 경제의 변장술. 그건 우리가 첫 번째 강의에서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적응력을 가지고 있다. 그것을 오늘 강의에서는 변장술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첫째 강의에서는 이 자본주의의 적응력을 조금 더 정책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를 들면은 산업화가 이렇게 데려가면서 복지를 들고 나오기도 하고, 최근에는 또 이 경제가 금융화되면서 빈부애자가 점점 또 이렇게 급격하게 벌어지면서 자본주의 자체가 위기를 당하게 되자 그것을 극복하고 하고자 하는 정책으로서, 그러니까 그 적응력으로서 심지어는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것들도 자본주의 측에서 들고 나오고 있다. 이 말씀을 이제 드렸습니다. 근데 그런 자본주의 적응력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경제 정책적, 사회 정책적인 면에서 어떻게 적응을 해 나가면서 자본주의가 생명을 이어가느냐라고 하는 것들을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이 시장 경제의 적응력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변장술이라고 하는 단어로서 이 자본주의가 우리들을 유혹하고 있는 6가지 중요한 어떤 테마들, 아주 대중적인 테마죠, 이거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복지 정책이라든지 기본소득의 정책이라든지 그리고 사회 단체를 지원한다든지 정치 권력의 평등화를 구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좀 더 세밀하고 전문적인 접근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변장술은 좀 더 대중적인 면에서 우리 사람들로 하여금 현혹되도록 만드는 그 변장술을 한 6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능적 윤리와 희생주의는 어떤 자본주의가 기능적인 윤리를 만들어냄으로써
새로운 인간들을 인간론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이 어떻게 인간의 희생과 연결되는가 하는 문제를 살펴보겠고요. 네 번째는 희생양 논리와 경제 종교의 신학적 근원은 우리가 2강에서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시장 자본주의의 내재적 신학의 논리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것이 어떻게 희생양 논리와 연결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태일, 시장과 희생 논리에 맞서다. 이 전태일이라는 사람의 그 삶을 생각하면서 오늘의 삶의 우리 노동의 현장에서 맞이하는 시장 경제, 시장 자본주의가 어떤 모습을 띠고 있는가. 그래서 왜 전태일이 죽어야만 했던가라고 하는 것을 자본주의에 대한 신학적 비판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전태일의 죽음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태일이 왜 죽었는가? 왜 이 사회는 전태일을 죽게 만들었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신학적 비판에서 측면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시장 경제와 생명의 희생.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서구 문화의 기본적 개념은 희생의 논리 혹은 희생양 논리입니다. 이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이게 르네 지라르가 얘기했고 또 이제 성정모도 이제 최근에 와서는 20세기에 와서 성정모가 이 희생의 논리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희생의 논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아는 바와 같이 대가 없이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거죠. 희생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어질 것이 성공이라는 건 없다. 그러므로 이 논리가 결국은 사람들이 어떤 그 경제적인 성공을 위해서, 이 자본주의 성공을 위해서 나타나는 필연적 희생에 대해서 정당성을 부여하게 되는 거죠. 사실 여러분들 만일 기업을 운영하신다고 그러면 그래서 기업의 발전을 위하고 또 수익을 증대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업을 벌여요. 그런데 이 사업을 벌이는 가운데서 나와 같은 종류의 경쟁하는 회사를 비참하게 만들어서 그 회사들을 병합하는 관계, M&A라고 하는 것, 그런 것들 있잖아요. 이 M&A라고 하는 시장이 이 Merge and Association이라 말하네요. 그러니까 흡수하든지 병합하든지, Merge 이렇게 싹 이렇게 이렇게 엉클어지다 이렇게 딱 이렇게 되죠. 그 Association이 이렇게 쫙 병합을 하잖아요. 이 M&A의 작업이 거기에서 일하는 변호사들이 있어요. 굉장히 냉철합니다. 아주 냉혹하지 않고서는 이 M&A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아주 냉철합니다. 굉장히. 그런데 그런 일을 하면서 그래서 저쪽에 병합되거나 이제 망해가는 회사에서 거기 기업인이 자살을 한다든지 거기에 속해있던 노동자들이 형편없이 길거리로 내몰리고 그런 경우도 당하거든요. 사실 일말에 좀 동정심이 안 생길까요? 생길 수도 있죠. 인간이니까. 그런데 그 일말의 동정심이 금방 없어집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희생의 논리가 있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는데 이거는 필연적인 희생이다. 그래서 자본주의에서 우리가 오늘 우리 대부분의 사람, 기독교인들을 포함해서 이 자본주의 체제에 종속되어 있는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는 이 희생의 논리, 필연적 희생이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사실 이게 기독교의 예수님의 사상과는 절대적으로 다른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1강에서 얘기했잖아요. 안셀름의 그 대속의 신학이 어떻게 이 자본주의의 생각들을 만들어냈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대속의 논리 안셀름의 신학에 알게 모르게 물들게 되면서 이 필연적 희생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도 신앙적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희생의 논리. 그다음에 두 번째는 희생양 논리입니다. 이게 이제 필연적 희생과 희생양 논리는 좀 다르죠.
이런 희생 논리라고, 희생양 논리라고 하는 것은, 자, 이렇게 필연적인 희생을 통해서 경제가 발전을 하고 자본주의가 발전을 해야 되는데, 근데 그 일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를 않습니다. 근데 그러면 왜 이렇게 했는데 이런 좋은 결과를 내놓지 못할까라고 하는데 의문이 생기게 되죠. 그것을 합당하게 합리적으로 설명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서 등장하는 것이 이제 희생양 논리죠. 그래서 서구의 개념에서는 이렇게 희생의 논리와 희생양 논리가 안셀름의 신학이나 이 기독교 신학과 이렇게 접합하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사상같이 되어버렸던 거죠. 자, 제대로 일이 안 된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바로 저놈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선가 희생양을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희생양을 어디서 찾냐면 우리들 가운데서 찾지는 않습니다. 어디서 찾습니까? 이 사회에서 가장 소외되고 박해받는 힘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범죄 집단이요, 대포폰을 만들잖아요. 그럼 저한테 와서 대포폰 할까요? 안 합니다. 누구한테 합니까? 저기서 길거리에서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가족도 없죠. 뭐 어떻게 잘못했을 때 항의 한번 누가 하나 프로테스트 할 사람도 하나도 없죠. 죽어도 어느 누구도 찾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을 해가지고 대포폰을 만들어가지고 희생양을 처리를 하는 거죠. 그거는 이제 범죄에 이용하는 거지만, 자, 이렇게 그 사회에 그 일이 잘 안 되는 것을 죄를 뒤집어 쓸 수 있는 희생양, 가장 약한 사람들에게서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본주의에서는 노동자들, 특별히 노동자들에게 파업을 한다든지 노동조합을 이룬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희생양 논리를 적용해서 바로 저런 것 때문에 오늘 우리 시장 경제가 꽃을 피울 수가 없다라고 하는 희생양 논리를 적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본주의에서 중요한 것들이 바로 이 희생의 논리와 희생양 논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럼 온 세계가 희생의 논리와 희생양 논리를 모든 인류가 갖고 있었을까요? 그러면 그 모든 인류의 본능이 희생의 논리와 희생양 논리였을까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경모가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희생의 신학, 이 희생의 논리가, 희생양 논리가 세계 전체가 아니라 주로 서구의 사회적 정신과 종교의 깊은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게 인간의 자연스러운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자본주의가 우리가 이제 자본주의를 극복하고 대안을 내기 위해서는 중요한 건 뭐냐면 자본주의는 인류의 본능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벗어나는 거죠. 마찬가지로요, 이 희생의 시장 경제에서 희생의 논리나 희생양 논리가 우리 인류에게 다 같이 공용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서구 사회의 것이라는 겁니다. 서구의 그리스도교 전통은 희생 없이는 구원은 없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잘 알려져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의 아시아의 심성은 이 희생의 논리가 없죠. 정말 그런 희생이나 희생양 논리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 이 자본주의를 극복하거나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아시아의 정신을 공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신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시아의 이 정신 세계가 어떤 정신적인 맥이 어떻게 들어가고 있는가라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되겠죠. 자, 이러한 희생의 신학은 고통을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런 희생의 신학은 고통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를 모르는 사람에게 의미를 주는 장점도 있기는 합니다. 희생을 내가 막 여러 가지 고통을 겪고 있는데 이 고통을 겪으면 이게 희생이 근거가 돼서 나에게 좋은 길이 열릴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그 의미를 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억압체제를 정당화시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개인적으로 의미를 주는 장점을 있지만 이러한 문제는
체제적으로는, 구조적으로는, 제도적으로는 억압을 정당화시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개인적으로 주는 장점보다는 제도적으로, 구조적으로 갖고 있는 이 단점이 더욱더 심각한 문제를 발생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의 발생은 바로 자본 축적 과정에서 필요 없는 사람과 무능력한 자의 처리였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희생 논리는 자본주의 체제에 정당성을 부여합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의 죽음과 고통과 죽음은 필연적인 희생이라고 하면서 우리는 편안히 밤에 눈을 감고 잠자리에 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들, 그 가난한 자의 고통 소리를 만일 내가 심정적으로, 감정적으로 계속 생각을 하고 있다면 어디 다리 뻗고 잘 수가 있겠습니까? 자본주의는 우리에게 편안함을 줍니다. 필연적 희생이기 때문에 나는 편안하게 잠을 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유토피아적인 희망을 공유하는 사람은 수백만 명의 죽음을 필연적 희생이라고 해석하게 될 것입니다. 희생 논리는, 이렇게 희생 논리와 희생양 논리는 오늘의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거의 모든 사람에게 깊은 영향력을 미쳤고 그들의 정신세계에 기본적 틀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들이 젊은이들도 그렇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특별히 저는 기독교인들,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예수의 제자로서 예수를 살아간다고 하는 우리들이 이 희생 논리와 희생양 논리의 정신적인 영향을 깊이 받고 있다고 하는 것을 정말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는 뭡니까? 회개는 내가 가지고 있던 것들을 돌이킴 아닙니까? 메타노이아. 돌이킴 아닙니까? 근데 이 행동의 돌이킴도 중요합니다. 거짓말 하던 사람이 거짓말을 안 하고, 도둑질 하던 사람이 도둑질을 안 하고, 여러 가지 그런 행위를 돌이키는 것도 있지만, 이 마음과 정신의 기본을 뒤바뀌게 만드는 것도 아주 중요한 회개의 요소가 됩니다. 이 희생 논리와 희생양 논리를 어떻게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느냐? 이것은 우리에게 앞으로 인류에게 새로운 미래의 전개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지어주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희생 논리와 희생양 논리에 우리가 젖어 있는 한 우리들은 자본주의 체제에 대하여 근본적으로 저항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도 왜 자본주의 체제에는 이렇게 저항하지를 못하고 있는 걸까요? 참 이상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거죠. 희생양과 희생 논리의 그 정신적인 세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자본주의 체제에 저항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희생 논리에 대한 세 가지 태도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 사회에 통용되는 것이죠. 첫 번째는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경제, 사회, 그리고 정치, 문화 등 전반적인 삶의 영역에 있어서의 발전을 위한 희생의 요구를 정상적이고 자연적인 것으로 받아들인다. 그러니까 그것은 인류의 본능이다라고 하는 태도입니다. 이거 이제 우리가 극복해야 될 것이죠. 우리들 교육에서도 아이들 교육할 때도 이 희생 논리들 우리 부모님 되시는 여러분들 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저도 그랬고 다 희생 논리를 정상적인 것은 아닙니다. 유효할 수는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그러나 그것이 인간의 정상적이고 본능적인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늘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발전을 위한 희생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이런 태도를 갖고 있죠. 세 번째, 이게 우리들의 착각이죠. 자신은 희생되지 않는다는 착각 혹은 기대 속에서 살아갑니다. 가슴 아프죠? 이야기 들으니까. 남의 희생을 보면서 그래, 이거는 우리 사회를 위한 발전을 위한 어쩔 수 없는 거지. 가슴 아프지만 우리가 눈 땅 감고 이겨나가야 돼요. 파이팅 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런데 여러분, 내 가족이,
그 희생에 들어간다고 있다면 여러분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반대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근데 왜 그런데 이렇게 하고 있냐면 이 세 번째 나는 그 희생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착각을 갖고 있죠. 그 기대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 희생 논리에 대한 세 가지 태도를 보면서 이러한 시장 체제의 자본주의, 특히 신자유주의 체제의 희생의 논리는 구체적으로는 사회적 그리고 경제, 정치적 소외 현상의 심화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희생이 강조되다 보고 그것을 아무도 저항하지 않고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다 보니까 그 논리가 점점 그런 희생 논리에 바탕을 한 시장 경제가 점점 발달하고 시장 자본주의가 우리의 온 인간의 모든 삶의 전 영역에 뿌리를 내리게 되니까 거기에 따라서 소외 현상이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그리고 여기는 제가 쓰지는 않았지만요. 문화적 소외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이 자본주의의 이 소외 현상은 경제적 소외만이 아닙니다. 차별 현상이 이렇게 나타나는데 문화적 차별 현상도 많이 나타납니다. 제가 나중에 이따가 설명을 해 보겠지만 예를 들면 우리 한국 사회는 현재는 가난한 나라는 아니죠. 좀 이따가 우리가 좀 보여주겠지만 GDP 규모로 보면 GDP요. 그러니까 한 해에 그 나라가 생산했던 모든 재화의 총합이 이 GDP잖아요. 예전에는 우리 여러분 기억나시죠? GNP로 했잖아요. 개인 소득이 10,000불이다 20,000불 그걸로 이렇게 따졌지만 최근에 와서는 GNP가 아니라 GDP를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GDP 현상으로 보면 이 결과로 보면 우리나라가 GDP로서는 12번째 2019년도의 규모로 보면 12번째 나라입니다. 대단하죠. 1위는 물론 우리들이 한국 사람들이 늘 형님으로 이렇게 모시고 있는 미국 분들 1위입니다. 그 다음에 2위, 중국, 독일 이렇게 나가고 있죠. 우리가 12위입니다. 대단합니다. 근데 그래서 우리가 잘 사는 나라죠. 부자 나라죠. 그런데도 이 부자 나라인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들이 똑같이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문화적으로 차별과 소외 현상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어요. 저기 벵글라데시 같은 데 가보면 가장 어렵게 살아가는 벵글라데시 같은 굉장히 최빈국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럼 거기 사는 사람들은 전부 다 빈민으로 살아가느냐? 아닙니다. 제가 파라과이에 살 때 파라과이에서 굉장히 가난한 나라였거든요. 40년 전에. 근데 제가 그때 느꼈던 게 굉장히 가난했어요. 사람들이요. 맨발로 막 다니고 그런 게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 거리에서요. 아순시온이라고 수도였었는데 거기에 그 당시에 40년 전에 그 벤츠 있잖아요. 벤츠. 지금도 좋다고 하는 차. 그 차들이 삐까뻔쩍한 차들이 얼마나 많이 다녔는지. 딴 나라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한 국가에서도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문화적, 경제적 소외 현상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것 좀 이따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우고 아스만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현 세대의 특징은 사회적 소외의 논리가 확산되어 가고 있고 그러한 현상에 대한 무관심이 지배하는 잔인한 제국이라는 데에 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특징은 사회적 논리의 확대가 이루어지고 그렇지만 그러한 현상에 대한 무관심이 팽배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본주의 체제에서 반드시 인간의 희생 문제에 있어서 생명을 잃고 하는 그런 문제와 더불어 자본주의가 인간의 희생을 만들어내는 체제 속에서 이 소외 현상, 무감각의 문화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인간의 생명의 희생은 바로 이러한 소외 현상과 무감각의 문화의 현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시장 체제에서 소외되는 사람들은 그 생명이 희생되는 사람들은 발전의 열매로부터 인간다운 삶의 조건으로부터
그리고 최악의 경우에는 생존의 기회로부터도 소외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시장 체제로부터의 소외는 반드시 사회 자체로부터의 소외 혹은 소비의 욕구를 사회화시키는 대중 미디어로부터의 소외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게 놀라운 이 자본주의의 메커니즘입니다. 자본주의는 분명히 인간의 생명의 희생을 통해서 그 희생을 먹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근데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 인간의 생명이 희생됨으로써 그 희생당하는 사람들은 사회로부터 소외됩니다. 그리고 자본주의의 가장 중요한 자본주의의 아들이라고 할 수 있는 소비 문화. 이 소비 문화로부터 소비의 욕구로부터 소외는 되고 있지만 소비 행위로부터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소비의 욕구를 사회화시키는 대중 미디어로부터는 소외되지 않습니다. 비록 내가 이것을 함부로 막 그냥 아무 꺼리낌 없이 소비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없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가게에 들어가가지고 어떤 백화점에 가가지고 물건을 사십니다. 옷을. 저는 가격부터 봅니다. 그래서 슬쩍하면서 그 저만 앞에서 가격 보기가 좀 쪽팔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살짝 얼마? 양복이 120만 원. 그러면 멋있네요. 그럼 딴 모델 없을까? 싹 가버립니다. 그게 모델이 좋고 맞고 따지지는 않습니다. 그냥 갑니다. 근데 딱 양복을 하나 사려는데 한 10만 원, 15만 원. 괜찮네. 그러면 계속 묻습니다. 이거 뭐 품질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가격부터 봅니다. 식당에 들어가서도 가격부터 봅니다. 짬뽕 얼마 이런 거부터. 오늘도 우리 목사님이 밥을 사줬어요. 참 만두국을 먹자고 그러더라고요. 만두국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만두국을 탁 먹으러 들어가면서 저희가 제일 먼저 본 게 가격 표시판입니다. 7,000원이더구만요. 그런데 거기에서 싼 게 있었어요. 6,000원짜리가. 그 순간 제가 흔들렸습니다. 평화교회 연구소 돈도 많지 않은데 저거를 먹을까? 그거 비빔밥이었어요. 6,000원입니다.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대부분 부자들은요, 묻지 않습니다. 제가 한 20년 전에, 지금 베버리 힐이 좀 후져졌는데, 그때 한 20여 년 전에도 베버리 힐 가면은 이 최고급 그 옷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 아들하고, 그때 아들이 이제 LA에서 살고 있었는데, 아들하고 이제 가가지고, 야, 구경이라도 하자. 그럼 이제 그 가게로 들어갔어요. 그 옛날 하는 버릇처럼 가격표가 없는 거야. 거기에 물건에요. 그래서 내가, 야, 한번 가격이라도 좀 알아보자. 얼마나 하나. 그래서 내가 물어보러 가려고 했더니 점원한테, 아들이 툭 치면서, 아빠, 여기서는 가격 묻는 거 아니야. 그래서, 왜? 여기는 가격 묻지 않고 마음에 드는 거 그냥 사는 데야. 가격을 묻는 것 자체가 이거는 모욕이죠. 그러니까 소비를 못합니다. 이거는 가격을 묻지 않고서는 소비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나중에 소비하게 돼요. 왜 그러냐? 자본주의 체제는 이 소비의 욕구를 사회화시키는, 그러니까 사회화시킨다는 건 뭐냐면 돈이 있고 없고를 넘어서 사회화되는 거야. 모든 사람들이 공유하게 만드는 거죠. 그걸 어디를 통해서 합니까? 미디어로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적, 사회적, 그리고 실제로 소비 활동에서 소외는 되고 있지만 이 소비의 욕구를 일으키게 만드는 자본주의의 천병인 미디어로부터는 소외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전 그런 거 하나 사보지도 못하면서도 명품, 소위 명품이라고 하는 이름을 꿰뚫고 있는 아이들이 수두룩합니다. 페라리, 지금 아는 거 페라리밖에 없지만은, 그런 차들도 많아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젊은이들은, 성인들, 우리 모두는 대중 미디어를 통해
사치스럽고 헛된 상품 소비에 대한 자극을 늘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인간다운 생존을 위한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할 가능성도 거부당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이 소비 욕망의 그 다음 주일날 이제 욕망에 대해서 다루지 않습니까? 이 자본주의의 인간의 희생에 의해서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이 소비 욕구를 끊임없이 일으키게 만듭니다. 그러면 나는 이거를 사야 되는데 살 수 있는 능력은 없게 됩니다. 그럼 나의 인간의 가치는 저 사람은 이거를 얼마든지 사갖고 다닙니다. 그럼 벌써 이 나와 저와 사람들 사이에 차별이 이루어지며 나는 인간이 덜 된 인간이라고 하는 스스로의 가치관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소비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면에 있어서도 나는 열등 인간, 하류 인생을 살아가고 있고 저 사람들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어서 인간다운 생존을 위한 필요 충분 조건들을 우리들이 빼앗기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점점 자본주의에 대한 발전도 저항도 하지 못하죠. 자, 이렇게 소외 과정이 결국은 사회, 정치, 경제, 문화적인 소외 과정이 이루어지면서도 불구하고 소비 욕망을 일으키게 만드는 대중 미디어로부터는 소외당하지 않는다. 이게 참 아이러니한 문제죠. 자, 이러한 문제들의 실상을 깨닫고 우리들이 더욱더 한번 성경의 말씀처럼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말이 이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정치, 사회, 경제, 문화의 소외 과정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냐? 뭐 여러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지만 자본주의를 비판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또 경제적인 의미에서 살펴보면 무엇보다도 구조적 실업입니다. 이 구조적 실업은 경제 발전을 통해 극복되거나 순화될 수 있는 일시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거대한 기업의 순이익 증가, 노동자를 해고시키는 구조 조정, 그에 반해서 주식 가치는 더욱 증가하는 이러한 상황에서 단순히 뭐 일자리를 조금 창출해내고 하는 것을 자영업에게 좀 이렇게 보조를 해서 조금 더 장사를 잘 되게 하고 이러한 경제 발전을 통해서 극복되어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구조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대한 기업의 순이익이 증가하고 노동자를 해고시키는 구조 조정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주식 가치는 생산성과는 상관없이 증가되어지는 이런 왜곡된 경제 구조들이 개선이 되지 않고서는 이 구조적 실업은 해결이 될 수 없고 해결이 될 수 없다면 이러한 소외 현상은 더욱더 이렇게 심화되어져 갈 뿐이죠. OECD 평균 실업률은 2020년도에 10월에 9% 정도를 이루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더 심해졌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2020년 10월 말에 미국에서 전 세계에서 약 8천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습니다. 근데 그렇지만 그 구조적으로 대기업들이 손해를 본 것들은 아닙니다. 주식이 또 떨어진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코스닥이나 이런 거 보면 코스피나 코스닥 이런 거 보면은 떨어졌으니까 떨어지는 사진이 다시 올라가고 이게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돼야 되는지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생산력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소비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럼 주식도 떨어져야 되는 건 아닙니까? 경제가 이렇게 뒤로 쳐져 있는데 근데 주식은 그렇게 되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제의 생산성과 오늘 자본주의에서의 부의 형성이 따로따로 놀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거 이제 조금 좀 이따 얘기할 것이지만 부의 금융화, 경제의 금융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구조적 실업 중에서 크게 이제 세 가지 이유를 들 수가 있는데 현대 경제의 세계화입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경제의 세계화라고 하는 것은 자본과 기술의 이동을 용이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국경이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여기에서 일을 하다가 어느 순간 걷어가지고 지금 어디로 갔나요, 우리가? 중국으로 갔다가 베트남 가고 그러잖아요. 애플은 어떻게 됩니까? 애플은 미국에서 생산하지 않습니다. 애플은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아이폰은 중국에서 생산하다가 지금 제가 언뜻 기억하기로는 베트남으로 갔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자본과 기술들은 쫙 움직이게 됩니다. 더 싸구려를 찾아가지고요. 그러니까 노동법이 약하고 노동자재를 좀 더 착취할 수 있는 지역으로 순식간에 옮겨갑니다. 여기다가 탁 하면 또 저쪽으로 가고 얼마나 빠르게 돌아다니죠. 이게 현대 경제의 세계화의 문제죠. 그러니 이 구조적 실업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조금만 뭐 하면은 저쪽으로 움직이니까 여기는 발생이 되고 또 저쪽이 좀 실업이 완화된 것 같으면 또 이렇게 옮겨가게 되면 또 없어지게 되고 이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죠. 기술적 혁명. 여기에서 이제 기술적 혁명이 일어나서 인간을 대체하는 것도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고속도로를 가면은 이 여러 징수원들이 이렇게 이거 돈을 내고 그랬습니다. 주차장에 가면 꼭 해가지고 그 주차 요원이 돈을 받고 그랬어요. 기술적 혁명이 일어나면서 고속도로에서 요금 징수원들이 점차 사라졌고 이 주차장은 거의 다가 사람들이 없어졌습니다. 지금요. 그러나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경제의 금융화로 일어난 결과입니다. 부의 금융화. 지난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전 세계에 돌아다니고 있는 돈, 이 돈은 전부 다 보이지 않는 돈이다. 컴퓨터 속에서 왔다 갔다 하는 돈이다. 한 번도 써보지도 못하고 있는 돈이다. 그 중에 겨우 15%, 많이 봐서 15%가 생산에 직접 투자되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이게 가능하게 된 건 어떻게 가능하게 됐을까요? 그러니까 돈의 15%만이 직접적인 경제 활동에 투자가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이런 물건들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은 뭐냐면 바로 두 번째 이게 다 연결되어 있죠. 세계화와 기술혁명, 부의 금융화가 이렇게 맞물려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15%만 돈이 생산 과정에 투자돼도 경제의 세계화와 더불어 기술혁명으로 인해서 우리가 필요한 재화들을 생산해낼 수 있는 구조가 되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런 구조적 실업들을 만들어내는 원인이 되어 있어요. 피터 드러커, 우리 잘 아시죠? 미래신학자, 미래학자. 그 사람이 한 것은 이 얘기예요. 부의 금융화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 이거 여러분이 우리가 이거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생산이 노동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벗어나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어떤 물건을 만들 때 그거를 노동과 연결을 시켰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부의 금융화는 벗어났다는 겁니다. 그 기술혁명으로 가능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세계 경제를 촉진시키는 힘이 상업이 아니라 자본의 유통이라는 것을 확연시키는 것이 이 부의 금융화라고 하는 겁니다. 삼성이나 세계 유지의 기업들이 삼성, 예를 들면 핸드폰을 만들어요. 셀폰을. 그걸 뭐 1000만 대를 팔았다, 2000만 대를 팔았다고 중요한 일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100만 원짜리 있잖아요. 핸드폰을 팔아요. 우리가 사잖아요. 그럼 그거 하나 팔아서 삼성이 얼마 정도 남길까요? 한 50만 원 남길까요? 아닙니다. 10% 미만입니다. 이익이. 100만 원 팔아서 5만 원 벌까? 7만 원 벌까? 그렇습니다. 근데 삼성은 왜 그걸 계속 만들어낼까요? 그럼 삼성은 도대체 어디서 돈을 벌어가지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리고 이렇게 합니까? 핸드폰 팔아가지고 100만 원짜리 팔아서 10만 원이고 5만 원밖에 벌지는 못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이익률이라는 거 여러분 그 재무구조표 보면 다 연말에 나오면 그거 나오잖아요. 그거 그 수익률 같은 데 보면 20% 30% 하는 기업들 봤습니까? 생산품에? 아닙니다. 많아야 10% 10%도 대단한 거죠. 그럼 삼성 어디서 부자가 됐습니까? 이건이 얼마 전에 세상 떠났는데 뭐 몇 조라고요? 그게 은행에 있는 돈입니까, 그게? 아니죠. 삼성이 돈 버는 거는 이거 셀폰 팔아가지고 거기 수익이 남기는 게 아니라 주식입니다. 부의 금융화죠. 그러니까 세계 경제를 촉진시키는 힘이 상업이 아니에요. 이걸 팔아서 남기는 이득이 아니라 이 돈을 유통시키는 주식의 힘입니다. 요즘 여기에 이렇게 자료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 자, 한 가지 예를 들었어요. 4강에 이렇게 보시면 몇 장이냐면 3페이지 보시면 부의 금융화에 대해서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문제인가라고 하는 것을 나왔어요. 이게 이제 2040 회사원 20대에서 40대 회사원들의 이게 어디에 나온 거냐면 그 나움뉴스에 나왔던 겁니다. 11월 28일자 뉴스입니다. 쭉 읽어보시면 뭔 얘기가 나오냐면 20대, 40대 이 회사원들이 시간만 되면 이 주식, 그러니까 아침 8시인가가 딱 되면 주식이 개장을 하잖아요. 모든 사람이 핸드폰 들고 누른답니다.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하는 거죠. 한 달에 뭐 어떤 여기서 보니까 뭐 320만 원을 번대요. 그 320만 원은 뭐 하는 데 쓰느냐? 이 나의 부를 늘리는 주식에 투자하는 그 가장 기본적인 도구를 주는 게 회사 월급이라는 거죠. 이 회사가에서 내가 먹고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주식이. 그러니까 지금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것은 이런 생산이 아니라 이런 주식입니다. 주식이 올라가고. 그러니까 삼성이 먹고 사는 것은 주식입니다. 핸드폰이 아닙니다. 우리 착각을 하죠. 텔레비전 팔아서 냉장고 팔고 셀폰 팔아서 먹고 산다 그러는데 그걸 파는 이유는 주식값을 올리려고 하는 부의 금융화죠. 이게 이제 결국은 우리를 헛된 욕망에 사로잡히게 만들고 결국 구조적 실업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막스 베버는 기독교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에서 이런 것들을 도치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우리가 열심히 돈을 법니까? 살기 위해서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도치된다고 합니다. 그거를 자본주의의 도치 정신, 도치 상황이라고 막스 베버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인간 존재는 돈의 생산력에 의해 지배당합니다. 그렇죠? 구매는 삶에 있어서 최종 목표입니다. 이게 도치된 거죠. 삶의 목표는 나의 생명이었는데 이제는 그러기 위해서 구매를 했는데 이제는 구매가 나의 생애를 결정짓는 도치 현상들. 이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이러한 도치 현상들을 아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만듭니다. 자, 경제적 구매는 인간의 물질적 필요를 충족시키는 도구로서 인간 존재에 종속되어 있지 않다. 구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나에 의해서 컨트롤되는 것이 아닙니다. 뭐 저도 그렇지만 저는 시계를 좋아하거든요. 손목시계. 난 이러면서 이거 사실 이 자본주의 비판의 강의를 하면서 무지 회개를 하는데 그렇다고 이거 버릴 수도 없고 이번에도 하나 사려고 했다가 사실은 이 강의를 시작하면서 이 강의 끝날 때까지만 참자 그랬어요. 끝나고 나서 살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제 시계인데요. 제가 이거 시계를 하는데 이거 사실 이거 하나 차고 있으면 이거 10년, 20년 사요. 이거 뭐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시계가 제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때 필요해서 산 게 아니라 하든 뭐 이렇게 구매라고 하는 게 나를 이끌어 가더라고. 그래가지고 아침마다 나올 때마다 제가 하는 패션 중에 하나가 여러분 시계가 여러 가지 있어. 뭘 차고 갈까? 경제적 구매는 인간의 물질적 필요를 충족시키는 도구로서 나의 존재에 종속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제 구매는 자본주의에서는 다른 힘을 갖고 오히려 우리를 종속시키고 있습니다. 이게 도치현상이라는 거죠.
근데 이 도치 현상이 비이성적이잖아요. 어떻게 이게 나를 지배하고 있어? 이거 도치 현상입니다. 이건 비이성적입니다. 그런데 자본주의에서는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이게 자본주의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인간 생명의 희생이 그렇게 손쉽게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상품이, 돈이, 수익이, 회사의 주식 가치의 증가가 인간 존재를 종속시키고 있기 때문에, 인간 존재가 거기에 종속되어 있는 도치 현상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러한 자본주의의 모습들을 우리가 경제적으로 또 사상적으로 철학적으로 이렇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자본주의는 인간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부의 축적이 인간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 근대 사회에서 자본주의가 전근대 사회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 자본주의가 체제로서 자리를 잡기 이전의 세계를 얘기합니다. 그 시대에는 인간은 생존하기 위해 노동했습니다. 제가 제일 잘 쓰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 그 교회에서 담임할 때도 우리 부목사님들하고 열심히 일을 해요. 12시간 했는데도. 그러면 목사님들 우리 밥 먹으러 가야지. 그러면 목사님 저 일이 좀 남았는데요. 그러면 내가 한다는 게 이거 다 먹자고 하는 짓이지 뭐. 먹자고 하는 짓인데 생존하기 위해서 노동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인간은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 살기 위해서 노동하는 것이 아니라 부를 축적. 그래서 현대는 경제 세계와 기술 혁명 그리고 생산력을 크게 향상시킨 생산 경영의 새로운 형태와 함께 노동 축소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 자체와 주식 투자가 기업 임원에게 엄청난 수입을 발생케 하고 있습니다. 그게 자본주의의 원리죠. 그러니까 기업인들에게 가장 엄청난 수익을 발생케, 부의 축적이 목적이니까 거기에 따라서 노동을 축소시켜야 되고 경제를 세계화시키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네 번째, 생산을 위한 직접적인 연관성 속에 존재하던 금융체제와 생산체제의 결별의 심화가 일어납니다. 그게 삼성이죠. 생산을 하지만 다른 쪽으로서는 금융체제에서 돈을 벌어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점점 이렇게. 사실은 본래 경제라는 것이 이렇게 자본주의 체제의 심화 이전에는 어떻게 되냐면 생산체제가 있습니다. 생산을 합니다. 그리고 금융이 있습니다. 돈이 생깁니다. 이것이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요. 그런데 지금은 이게 이제 결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생산하는 것과 돈은 서로 따로 놀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인들이 이 생산에 대해서 관심을 쓰는 것보다는 주식의 변화에 대해서 더 관심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부의 금융화는 그래서 가상적인 부로서 화면에 보여지는 숫자로만 나타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논리를 비이성적이라고 비판하는 행위가 베버 자신이 말한 것처럼 순진한 시각으로 치부되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모두는 자본주의가 어떤 체제나 인간이 만들어낸 가장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체제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본주의 체제는 가장 이성적이다. 그런데 마틴 베버의 이야기를 들어보더라도 우리가 한번 이렇게 자본주의의 모습을 살펴보면 좀 더 차분하게 들여다보면 이 도치 현상부터 시작해서 비이성적인 것들의 총합이 자본주의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비이성적이라고 비판하면 너 모르는 소리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야지 돈을 버는 것이지 라는 생각을 그런 비판을 받게 됩니다. 미셸 알베르라고 하는 파리의 미래연구와 국제정보센터 회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익, 돈 버는 것, 무엇을 위한 것인가? 이러한 질문은 절대로 하지 말라.
성전에서 추방당하고 말 것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질문은 수익의 목표는 수익이다 라고 하는 새로운 신조의 첫 번째 조항에 대한 불신앙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절대 양해될 수 없는 상황이다. 돈을 왜 법니까? 여러분은 왜 돈을 벌기를 원하십니까? 가족들 잘 먹이고 아이들한테 이번에도 불쌍한 오리들, 거위들 털을 뽑아서 패딩, 롱패딩 사주고 싶어서 돈을 벌지 않습니까? 그건 그럴만 해도 괜찮은 거죠. 무엇을 위한 목적이 있으니까. 근데 자본주의는 결코 그런 목적으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수익을 남기기 위해서 돈을 법니다. 수익의 목표는 수익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본주의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익의 목표는 수익이다. 이게 얼마나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인 이야기입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그것을 가장 이성적인 인간의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가 이렇게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비이성적인 것을 아무런 이성적 비판도 없이 받아들이는 것. 그렇죠? 비이성적인 것을 어떠한 이성적 비판도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는 행위를 여러분들은 어디서 가장 많이 보십니까? 종교에서 보죠. 아주 간단합니다. 자본주의를 종교적으로 비판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아주 간단합니다. 이 자본주의에서 이런 신자유주의 속에서 생각하는 모든 행위들이 종교의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사회 속에서, 일반적인 행동 속에서는 우리는 비이성적인 것들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성적인 교육을 이미 받아왔기 때문이 아닙니까? 여러분, 너 나한테 예를 들면 이게 50원이었어요. 그러면 내가 이걸 여러분들한테 100원으로 판다고 그래요. 이거 비이성적인 거잖아요. 50원짜리는 어떻게 100원에 팝니까? 안 받아들이시죠. 비이성적인 행동이니까요. 그런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그냥 화면상에만 나타나는 액수예요. 근데 그걸 그대로 다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신앙 아니고서는 어떻게 여러분들 이런 행위를 하십니까? 와, 가끔가다 우리 교회에서 보면, 저는 그런 거 절대 안 했지만 목회생활 중에서 어떤 교회에서는 자기 집을 교회 건축할 때 멀쩡히 사는 자기 집을 팔아가지고 자기는 저 지하 새방으로 가고 교회 건축,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이 좋은 집에서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라고 그래가지고 자기 집을 다 팔아가지고 그걸 몇 억을 갖다 바치고 자기는 저쪽 지하방에서 그 습기 찬 데서 기생충에 나오는 그 방에서 살아가요. 종교니까 가능한 겁니다. 이게 바로 비이성적인 것을 그대로 이성적 판단 없이 비판 없이 받아들이는 것이 이 시장 체제의 문제죠. 자, 무한정한 부의 축적의 결과는 어떻게 할까요? 이것이 이제 인간의 생명의 희생과 다 관련이 있습니다. 기후 위기입니다. 탐욕은 현재 인류의 삶을 가능케 하기 위하여 수억 년에 걸쳐 형성되었던 환경 체제를 일시에 파괴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심각한 사회 위기를 초래합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의 사이에 존재하는 사회적 대조 현상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건널 수 없는 차별과 소외 현상. 세 번째는 걷잡을 수 없이 증가하고 있는 폭력 사태와 마약 사용은 이러한 사회적 위기를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것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그 무한정한 부의 축적의 결과는 결국은 우리 사회를 우리가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이 결과를 갖는 이 사회로 만들어 갈 것입니다. 오늘 우리나라 사회에서도 이러한 폭력 사태와 마약 사용이라든지 무자비한 폭력 사태, 묻지마 폭력 같은 것도 사실 몇십 년 전에는 생각할 수도 없던 사실이었죠. 근데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에 나타나서 사회적 혼란을 겪게 만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참혹한 현실 이해를 위한 두 가지 요소에서 2번의 문제를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자본주의의 폐해가 사회적 소외 현상, 인간의 생명의 희생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현상 중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같은 공간에 같은 시간에 살아가면서도 같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면서도 같은 국가 내에서도 서로 다른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과 다른 공간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혼합되어 나타납니다. 여러분 기생충 있잖아요. 기생충 왜 갑자기 이름이 생각났냐지? 그 감독 봉준호. 봉준호죠. 그 사람이 봉준호라고 하는 사람의 영화에는 그 숨겨진 것들이 이렇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 봉준호 그 기생충에서 나중에 이제 지하방에서 살고 있던 온 가족이요. 이 집으로 이사를 가죠. 그러면서 그 지하에서 살기도 하고 또 그 부부가 왔을 때 그 캠핑 갔다가 돌아와요. 비가 내리니까 그 소파에 앉아 있어요. 이 온 가족이 어디 있습니까? 그 테이블 밑에서 있어요. 기가 막힌 그 상황이죠. 같은 공간에 같은 시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시대와 다른 문화를 가진 것들이 혼합되어 있는 오늘의 자본주의 사회를 그대로 드러낸 것이 기생충. 그 장면들입니다. 그대로 이사 오고 있고 그리고 또 그것뿐만 아닙니다. 그 밑에는 그 가정부 있죠. 가정부가 그 남편을 숨겨놓고 지하실에서 살았잖아요. 한 공간에 한 같은 시간에 지금 세 개의 다른 시대와 공간과 문화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자본주의,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이 만들어내는 문제입니다. 이러한 현장은 매우 심각한 경제 문제, 사회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문화적 차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대로 통용됩니다. 예를 들면 라틴 아메리카 생각해 보면요. 가난한 라틴 아메리카 국가의 엘리트 층들이 있습니다. 그 엘리트 층들은 가난한 라틴 아메리카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은 부유한 국가의 엘리트 층과 흡사하거나 그들과 동일시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난한 라틴 아메리카 나라에서 살아가지만 그 엘리트 계층과 몇몇 중산층들은 자신을 그 라틴 아메리카 가난한 나라의 국가의 일원이 아니라 세계 시장의 소비자일 뿐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나라에서도 돈을 많이 가지고 있고 자본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대한민국 국가의 일원이라고 생각하는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들은 다 개나 돼지나 소고요. 자기들은 대한민국 국원이 아니라 세계 시장의 고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문화적 차이가 이렇게 난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러한 문화적 아이덴티티를 갖고 있는 상류층과 지배계층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의 오늘 당하고 있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치적, 경제적 프로그램에 대한 협조와 참여를 기대하기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이 경제의 자본주의 체제의 세계화된 이 현상 속에서 그들은 이 국가의 일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계 경제의 소비자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일어나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흉내는 내지만 근본적으로 문제의 해결에 협조와 참여를 바랄 수는 없습니다. 지금 부동산 정책도 그런 거 아닙니까? 부동산 정책이 여러 가지가 이제 엇갈려 있기는 합니다만, 우리들의 욕망도 있고, 그 투기 자본들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우리나라의 지배 계층이 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만한 능력이 없는 게 아닙니다. 의지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은 나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나의 문제가 아닌데 뭘 내가 그렇게 열심히 그거를 참여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이게 바로 문화적 아이덴티티의 차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자유주의가 만들어낸 여러 가지 참혹한 결과를 우리는 자꾸만 경제적 부의 빈부 차이의 극심한 차별이라고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 극심한 경제적 차이가 빈부의 차이가 만들어내는 것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문화적 아이덴티티의 차이입니다. 그것이 있기 때문에 이 경제적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안 하는 거죠. 참여하기가 안 됩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이 교회를 비롯한 기층 민중들의 자각이 굉장히 필요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경제의 변장술에 좀 이제 한번 좀 들어가 보겠어요. 좀 건너뛰어서요. 지난번에 시장 경제의 자본주의의 적응력에 대해서는 좀 더 사회, 정치, 경제, 정책 면에서 얘기했다면 이 시장 경제의 변장술은 그냥 일반적인 대중에게 이 자본주의를 시장 경제를 설명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간단한 진술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이제 옥스팜 같은 데서, 그러니까 영국의 옥스팜 있잖아요. 세계 기아 그거 얘기하는데 거기서 있는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여러분들한테 한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소개를 하는 겁니다. 옥스팜 같은 경우에서는 이러한 시장 경제의 변장술에 대해서 아주 조목조목 현장의 예를 들면서 이제 비판을 하는 것이죠. 시장은 항상 오르며 정부의 역할은 최소화되어야 된다. 근데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시장 정책이 아니라 간단한 진술로서 우리를 향해서 자본주의를 저항하는 사람들에게 설득하기 위한 아주 간단한 진술들이죠. 시장은 항상 옳다 이거죠. 항상 신이 옳듯이, 그러니까 저기 뭐가 신정론이라고 있잖아요. 우리가 신학에서 신이 정당하다라고 하는 것을 늘 이론적으로 밝히는 신정론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장정론입니다. 시장은 항상 정당하다. 그 신정론을 뭐라 그러지? 모르는 건 넘어갑시다.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 사람도 모르는데 뭐 여러분들은 알고 있지만 저는 모르고 있고 지금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니까 넘어갑시다. 시장은 항상 오르며, 이거를 또 어떻게 영어로 한번 표현해 보려고 그랬는데 안 됐습니다. 정부의 역할은 최소화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 말이 얼마나 웃기는 말입니까? 시장은 사실 스스로 사람들의 공동생활을 구성하고 가치 있게 만들 수 없습니다. 모두의 미래를 설계하는 최선의 방식이 결코 아님이 증명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한마디로 얘기해 봅시다. 시장이 항상 옳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의 가정을 시장의 방식으로 운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은 망합니다. 하긴 뭐 우리 애들 교육시킬 때도 시장 경제 원리로 교육시켰으니까 구두 닦아 놓으면 얼마 뭐 딱 했었으니까. 근데 그것도 이게 사실 뭐 사랑에 의한 것이지 경쟁에 의한 것은 아니지 않았습니까? 근데 시장 경제가 당장 우리 가정에서 통용이 안 됩니다. 그거 하면 우리 가정 망합니다. 우리 친구 사이에서도, 연인 사이에서, 예를 들면 부부 사이에서 시장 격리 한번 해보십시오. 너 나한테 얼마큼 해주냐? 나는 너한테 얼마큼 주겠다. 이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설계하는데 최선의 방식이 아님을 우리들은 이미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요, 이 시장이 얼마나 왜곡되어지는 거를, 시장이 옳다면 왜곡되어져서는 안 되죠.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시장 경제의 왜곡 현상이 어디서 나옵니까? 부정, 부패, 그 다음에 정실주의. 시장을 어떻게 왜곡시키고 또는 금융 부분의 과도한 성장이 불평등을 심화시켰는지 우리는 이미 목격했습니다.
또 보건이나 교육, 물과 같은 공공 서비스의 민영화는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 특히 여성을 소외시킨다는 사실을 드러났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 의료보험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서 안 살아보신 분들은 그거 잘 모르실 겁니다. 저는 자 미국에 가서도요. 미국에서 얼마 머물다가 머리가 너무 아파서 공항에서 쓰러진 적이 있었어요. 좀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가지고. 왜냐면 비행기가 자꾸만 연발되는 거예요. 제가 어떤 강연을 하러 다른 도시로 이동을 해야 되고, 제가 메인 스피커였기 때문에 제가 도착을 해야지 그 큰 그 국제대회였거든요. 그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자꾸만 연발되는 거예요. 미치겠대. 그래가지고 이게 스트레스 무섭더라. 시간이 점점점 가는데, 이게 다 굳어지더니 이 머리가 폭파할 것 같은 아픔에서 쓰러졌어요. 근데 911에서 오더라고. 공항에서 쓰러졌어요, 제가. 저를 하더니 큰장한 놈들이 오더니 나를 실어가지고 이제 병원으로 데리고 갑시다. 아파 죽겠는데 뭐. 그랬더니 하여튼 그 접수하는데 이제 갔어요. 그랬더니 접수하는 사람이 나보고 딱 뭐라고 그러는 줄 알아? 크레딧 카드. 그래서 내가 갑자기 머리 아픈 게 잊어버리고 What? 왜요? 그랬지? 그랬더니 병원비를 지불해야 된대. 그 순간적으로 그 얼마 지불하냐고 그러니까 일단 컨설트 하는데 200불이래요. 그럼 내가 그다음에 어떡하니까 머리가 아프니까 뭐 엑스레이도 못 찍어보고 얼마나 나올지는 모른다는 거야. 그래서 사실 엑스레이 하나 찍으면 1,500불이거든요. 150만 원. 그거 어떻게 살아보니까 머리 아프고 찍고 뭐 갑자기 또 뭐 MRI 한다고 그러면은 MRI 하는데 뭐 10,000불 막 그렇게 되잖아요. 1,000만 원. 못해도 5,000불, 500만 원. 그 생각이 갑자기 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갑자기 거기서 막 적으려는 거. 뭐면 다시 달라고 했어요. 크레딧 카드. 그래서 나 집으로 가겠다고. 그래서 우리 이모 집으로 갔어요. 택시 50불 내고 택시를 타고 갔어요. 그래서 거기다 전화를 해가지고 내가 이래 돼서 못 간다고. 그러니까 거기서 걱정하지 마. 내일 시작한다고. 라틴 아메리카였거든. 그러니까 라틴 아메리카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느긋하지. 그러니까 오늘 못하면 뭐 오늘 우리끼리 놀고 뭐 밥 먹고 그러면 된대. 그리고 내일 너 와서 무사히 오기만 하면 된대. 그 집에 갔어요. 하룻밤 쫙 잤더니 하나도 안 아픈 거야. 이 보건이나 교육이 민영화됐을 때 맞는 위험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다 경험해요. 시장은 항상 옳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얘기하고. 두 번째, 기업은 이익을 최대화하고 그 이윤을 주주들에게 돌려준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우리들이 이 자본주의에 저항하지 못하고 우리가 뭘 하냐면 주주들에 들어가기 위해서 회사에서 회사 일 안 하고 이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말도 거짓말들입니다. 기업은 이익을 최대화하고 그 이윤을 주주들에게 돌려준다. 그 이윤의 대부분은 누가 가니까 최대의 주주가 가져가는 것이죠. 이러한 그래서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한 저항, 여기에 대한 저항이 여러분들이 우리가 유명한 2011년 9월 17일 월스트리트, 를 중심으로 일어났던 Occupy Wall Street 운동이었잖아요. 월가를 정복하라, 점령하라, Occupy. 그 운동이었지만, 그때 그것도 뭐 이렇게 흐집이 된 것 같아요. 지금은 그래서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세 번째, 개인의 부는 성공의 자연스러운 결과이며 불평등 문제와는 상관이 없다. 슈퍼리치가 그런데요. 여러분 슈퍼리치가 존재하는 것은 과연 그들의 그 노력의 자연스러운 결과일까요? 아니죠. 삼성이 최대의 부자가 된 것이 그 사람들이 머리가 좋고 똑똑해서 그렇게 된 거라고 다들 생각하잖아요. 유능한 그 경영 능력이다. 무슨 우리나라 말처럼 무슨 귀신 씨나라 까먹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유명한 그 주식 투자가 그 누구지? 이름 까먹어 좀 도와주세요. 그 있잖아요. 오렌 버핏.
주식에 관심이 많으십니까? 워렌 버핏. 워렌 버핏이 그 유명한 얘기 아닙니까? 워렌 버핏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부자의 상속세를 이렇게 낮춰서는 안 된다. 나는 워렌 버핏의 얘기입니다. 나는 투자에 기가 막힌 재주가 있다. 나는 어디에 돈이 있는 거를 보인다. 이걸 하면 오를 것이다, 나를 것이다. 보인다는 거죠. 나도 좀 옛날에 보이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돈 버는 재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워렌 버핏이 그 다음에 얘기하는 얘기가, 그런데 만일 내가 아프리카의 가난한 나라에 태어났다면 내가 이러한 재능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오늘 내가 슈퍼 리치가 될 수 있었겠느냐 라는 질문을 던진 거죠. 그러므로 나와 같은 똑같은 노력과 재능을 하는 사람이 미국이 아니라 아프리카 저 가난한 섬나라에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는 부자가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워렌 버핏이 얘기했던 게, 내가 부자가 된 것은 미국 덕분이다. 미국의 이 경제시장, 주식시장, 그리고 인터넷이 깔려있는 인프라. 그러니까 거기에 그 인프라 스트럭처들이 좋았기 때문에 내가 이 재주를 발휘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부를 사회로 돌려야 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 슈퍼 리치가 경제 발전의 결과가 아닙니다. 엄청난 부를 하는 것은 자신의 노력이 아니라 이 사회 구조가 그를 만들어줬다는 거죠. 근데 그런 거 아닙니까? 개인의 부는 노력의 자연스러운 결과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생각하게 된다면 모두에게 공정하고 공평한 기회가 주어질 수 있는 부의 공정한 분배가 반드시 필요하다. 왜냐하면 내가 얻은 부는 나의 노력의 순전한 내 노력의 결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GDP 성장은, 네 번째는 또 GDP 성장은 정책 결정의 주요 목표가 되어야 한다. 여기에도 우리가 다 속고 있죠. 모든 정부의 경제 정책의 주요 목표는 GDP 성장이다. 그 GDP 성장이 어디로 갑니까? 소수의 부를 형성한 사람들한테 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은 오늘 우리가 투표할 때도 정책을 제시하는 거, GDP를 뭐 몇만 불로 올리겠습니다. 이러한 경제 정책을 내세우는 정당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깨워서 이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수 있는 정책을 내놓는 그러한 정당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우리들도 이 네 번째 GDP 성장은 정책 결정의 주요 목표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에 너도 나도 속고 있기 때문에 이 변장술에 우리도 속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제 모델은 성중립적이다. 이것도 이제 요즘 자본주의가 여성 평등을 얘기하면서 성평등을 얘기하면서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여전히 성불평등이 존재하고 있음을 또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여섯 번째는 지구의 자원은 무한하다. 이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교육시키면서,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트럼프가 4년 재임을 하는 가운데 뭐 파리 조약도 탈퇴하고 난리 났잖아요. 교토 의정서도 막 그냥 무시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원은 무한하다. 근데 기후 위기를 얘기하는 그놈들은 뭐냐? 음모다. 근데 그 많은 사람이 거기에 속았어요. 그래서 여기 뭐냐면은 요즘에 자본주의 이 신자유주의들이 얘기하는 변장술은 뭐 복잡하게 기본소득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음모론이다. 기후위기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상당수가 여기에
현혹되고 있다는 안타까운 현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타나는 이 대중적인 변장수를 우리가 파악하는 것도 자본주의 비판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기능적 윤리와 희생주의를 이야기를 합니다. 기능적 윤리. 자, 이 자본주의는 종교로서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윤리를 가르쳐 주는데 그것이 기능적 윤리입니다. 효율성과 연관되는 기능적 윤리 속에서 새로운 인간론을 우리에게 중요하고 있는데 한 네 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새로운 인간은 오에코노미쿠스, 그러니까 경제적 인간입니다.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 새로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시장이 제공하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경쟁 복음, 희생 논리의 복음, 희생양 논리의 복음, 필연적 희생, 이러한 시장이 제공하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호모 에코노미쿠스, 새로운 인간입니다. 이런 거 보면 또 사실 오늘 우리들하고 너무나 비슷하죠. 그 다음에 호모 콤페티티베, 경쟁력을 갖춘 새로운 인간. 새로운 인간이라는 것은 뭐냐? 시장 종교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으로서 시장 종교의 복음은 다름 아닌 경쟁입니다. 경제의 신학과 영성을 받아들이고 이에 순종하는 사람은 새로운 인간으로서 시장에서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간주됩니다. 시장 종교에서 유일하게 모든 것에 척도가 되는 것은 경쟁을 통한 경쟁력 강화입니다. 그래서 사회 모든 기구와 기관은 경쟁력 강화를 지향하고 교육의 목표는 온전한 인간 형성이 아니라 경쟁력을 갖춘 새로운 인간의 배출입니다. 경쟁력. 이것도 사실 이것도 우리가 이제 속고 있는 거죠. 이게 경쟁은 어떤 발전의 도구가 될 수 있지만 핵심적인 도구는 아닙니다. 인류는 지금까지 역사에서 경쟁을 통해서 위대한 발전을 이룬 게 아닙니다. 사실은 협력을 통해서, 공생을 통해서 인류 역사의 발전을 이룬 것이지 경쟁을 통해서 이룬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시장 자본주의의 시장 종교는 그러한 협력을 통한 인간이 아니라 이 경쟁력을 갖춘 인간을 새로운 인간. 근데 이게 300년이라는 짧은 세월 속에 이런 것들이 우리 인간을 사로잡았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게 바로 인간의 내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욕망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다음 강의에서는 인간의 욕망이 어떻게 형성이 되고 욕망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자본주의의 비판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경쟁력을 갖춘 새로운 인간 배출. 경쟁은 모든 기업과 국가의 존재 기반이 됩니다. 신자유주의는 경쟁력을 갖춘 새로운 인간 생산을 제시함으로써 오늘의 소비 사회에서 가장 유력한 종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경쟁력을 갖춘 새로운 인간. 세 번째 인간은 호모 콘수멘스, 소비적 인간. 요거는 이제 다음 강의에서 다섯 번째 강의에서 욕망과 연결해서 이 소비적 인간을 얘기합니다. 욕망적 인간, 호모 쿠피두스. 쿠피도 이게 이제 욕망이라는 나타나죠. 욕망적 인간, 욕망의 인간과 소비의 인간. 야망을 갖고 꿈을 꾸게 만드는 인간. 그래서 욕망이 없는 사람들은 이 경쟁 사회에서는 이 신자유주의 시장 종교에서는 필요 없는 인간이 됩니다. 다 욕망을 가지고 어떤 꿈을 이루려고. 그래서 심지어는 교회에서 10여 년 이상 지금까지도 인기를 끄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어요. 그게 저기 누구지? 마이애미인가? 어디? 마이애미 아니지. 세들백 교회가 어디 있죠? 캘리포니아 쪽에. 그쵸? 네. 이름이 누구지? 워렌? 릭 워렌.
리고렌이 만든 책이 뭐였죠? 목적이 이끄는 삶. 그러니까 꿈을 향해서 나가라는 거죠. 그래서 그 목적이 이루는 이끄는 목적이 이끄는 삶, 목적이 이끄는 40일 새벽 기도, 목적이 이끄는 무슨 금식 기도, 목적이 이끄는 저는 그래서 이 목적이 이끄는 그 삶이라는 것이 한국 교회의 선풍적인 인기를 끌어서 그거 안 하는 교회가 없었어요. 저도 목회를 쭉 해왔지 않습니까? 저는 거기서 한 번도 안 했어요. 왜 그러냐면 피곤하더라고. 뭘 목적이 이끌려가? 내가 목적을 이끌어야지. 뭐 그거 하겠다고 그렇게 줄기차게 달려가냐. 난 너무 피곤하다. 난 누구한테도 이끌리고 싶지 않다. 그래서 제가 그걸 안 해가지고 우리 교인들은 편하게 살았습니다. 그런 거 전혀 안 했어요. 이게 뭡니까? 그 목적이 이끄는 삶이 아주 좋은 말로 표현했지만 가만히 그 속을 들여다보면 뭐냐면 욕망이 있는 거죠. 우리 인간 속에 있는 근데 여러분 얘기한 것이 그 목적이 이끄는 삶에서 여러분들 다 해보셨겠지만 여러분들의 우리들의 마음을 끌었던 목적이 뭡니까? 교회가 목적이 이끄는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해서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또 내가 뭐 성적이 좋아지고 뭐 또 내가 좋은 학교에 입학하고 다 성공에 관한 것들과 얘기한 거죠. 만약 여러분 목적이 이끄는 삶에서 우리의 그 목적이 내가 좀 더 가난해지고 내가 좀 더 검소해지고 있던 것도 버리고 욕망의 크기를 버리고 그러는 목적이 이끄는 삶이었으면 그렇게 연락이 했겠습니까? 네 번째는 희생양 논리와 경제종교의 신학적 근원 같은 것도 우리가 내생적 자유에 거기에서 했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다섯 번째, 전태일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립니다. 전태일, 시장과 희생 논리에 맞서다. 지난 11월 13일은 전태일 열사가 50년 전 노동자들을 위해 근로기준법 준수를 촉구하며 산화한 날이었죠. 정확히 50년이 흐른 2020년 11월 한국 노동자의 삶들은 얼마나 달라졌을까? 우리 전태일 열사를 생각하면서 그분이 외쳤던 노동법을 근로기준법을 이게 지켜라. 우리도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외치면서 죽어갔거든요. 그가 자살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인간답게 살지 못하게 만들었고 그 주위에 있는 여러 노동자들이 인간됨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그 체제에 의해서 떠밀려서 그는 그 시장에 맞서서 결국은 죽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분의 죽음을 우리가 뭐 한 사람이 좀 정의롭게 살다가 죽었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개인적 일로 치부할 수도 있겠지만 아닙니다. 전태일의 죽음은 당시 우리나라의 정말 비인간적인 자본주의 시장 체제가 제대로 도입되는 그 순간에 이 전태일은 이 시장 체제의 종교성과 사악함, 그 잔인함을 보고 자기 자신을 던졌던 겁니다. 그러면 그만큼 깨어있던 만 22살이라밖에 안 되는 젊은 나이였지만 굉장히 깨어있는 의식을 가지고 이 시장이라고 하는 신에게, 거짓 신에게 덤벼들었던 아주 독특한 그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가 왜 이 시장에 대해서 이렇게 맞섰을까? 저는 여러 사람들이 다른 의미로 얘기하지만 저는 이 전태일의 일생을 책을 이렇게 보면서 그가 굉장한 기독교 신앙인이었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 종교적 헌신이, 기독교에 대한 헌신이 시장의 우상성을 발견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는 생명을 던져서 그 거짓 신을 향하여 저항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태일의 죽음을 우리가 좀 더 사회 경제학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좀 더 종교적으로 신학적으로 한번 분석해 볼 필요도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전태일이 시장과 희생 논리에 맞서서 이렇게 맞섰는데, 그렇게 싸웠는데 50년이 흐른 오늘 우리 노동자들의 삶은 어떨까요?
첫 번째는 우리 사회에서 노동자들의 삶이 크게 향상되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문제는 전태일의 죽음을 무색하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비정규직 노동자는 1996년 노동법 날치기, 그리고 1997년 외환위기를 겪으며 마치 우리의 일상생활인 것처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습니다. 현재 전체 노동자의 37%, 또 41%, 또 사실 집계되지 않은 것까지 따지면 거의 절반에 가까운 노동자들이 비정규직 노동자도 일하고 있죠. 좀 아까 오후에 시청에서 일을 보고 있는데 전화가 하나 왔어요. CBS 기자인데 나보고 목사님, 우리 부목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어떻게 노동자라고 이야기를 해도 되겠습니까? 뭐 그런 이야기를 인터뷰를 좀 하고 싶대요. 이번에 판례가 하나 나왔대요. 오늘인가 1심에서 누가 이제 소송을 했는데 노동자로 인정을 했다는 거죠. 1심이에요. 그걸 가지고 이제 CBS TV에서 좀 이제 논제를 확대시키려고 인터뷰를 하러 오겠다고 그 문제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당연히 저도 그렇고 노동자였지 않습니까? 노동자이지 않습니까?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늘 담임만 해다가 보니까 윗자리에 있다 보니까 노동자보다는 사용자의 입장에 많이 섰던 것이고, 그 외에 1년씩 이렇게 했던 그 부목사들은 비정규직 노동자라고 보아야지 맞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권리들을 좀 인정해 주는 게 필요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내일 다시 또 심층 인터뷰를 하기로 했습니다만은, 이 비정규직 노동자의 상황은 결국은 오늘 전태일의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우리도 사람이다. 우리를 사람답게 대해라. 라고 얘기한 것들을 아직도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오늘 우리들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프도 하나 거기다가 놨습니다. 비정규직 근로자 수 비율이 이렇게 했다가 2017년, 18년, 19년에 확 늘어나게 되죠. 근데 이것도 사실 이렇게 보면 문재인 정권이 2017년도에 시작을 하는데, 이것도 참 아이러니하죠. 오히려 박근혜 때 좀 이렇게 내려가는 거를 보이다가 문재인 때 와서 비정규직 규모가 쭉 올라가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좀 한번 우리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전태일 열사의 죽음을 무색하게 만드는 사건들은 산재 사고 및 사망입니다. 굉장히 이 산재 사고 사망은 결국은 자본의 이익을 위해서 인간의 생명을 소홀히 생각하는 거기서부터 출발을 하게 됩니다. 청년들의 안타까운 죽음 같은 것들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조금 더 줄어드는 추세도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꾸준히 산재 사고로 인해서 사망하는 일들은 없어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특별히 이제 이 안타까운 건요, 건설업 사망자가 이 산재 사고로 죽는 사망자들의 반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되는데, 또 안타까운 거는 이 건설 노동자가 사고의 사망자의 절반을 차지하는데, 그 사고 유형별로 보면 추락사고입니다. 40%가. 건축 노동자. 발판이 무너지는 이유도 어처구니 없는 이유죠. 사실 조금만, 나사 하나만 이렇게 돌렸다고 하더라도 떨어지지 않는데. 근데 그거 하나 안 하기 때문에 떨어져 죽습니다. 올해, 그러니까 2019년도에 376명이 떨어져 죽었는데, 이 건설업 추락 사망자는 2014년부터 계속해서 증가 추세입니다. 2014년에 256명이 죽었는데, 작년에는 376명이 죽는 것으로 이제 늘어나게 되었어요. 질병에 관련해서 죽는 환자도 늘고 있고, 하여튼, 이 사고 사망이 계속해서
있다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 기업들이나 우리 이 경제 체제가 무엇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최근에 사회적 문제가 된 것은 산재 사고 및 사망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택배 노동자들의 문제입니다. 그건 우리들도 좀 너무, 그래서 우리 시민들 사이에서도 그 뭐지? 로켓 배송? 그런 거 거부합니다. 의도 좀 운동도 벌어져야 될 것 같아요. 우리 평화교회 연구소를 비롯해서 우리 인권센터, 뭐 EYC 이런 데서 정말 로켓 배송 거부 운동들을 실천적으로 정말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런 배달 노동자, 청소 용역 노동자 등 우리 사회 곳곳에서 50년 전 전태일 열사가 외쳤던 그 외침을 그 목소리를 내야 할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요즘 문제되고 있는 것은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 그 종일 돌봄 노동자들이잖아요. 이제 이런 문제들, 이런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에 대해 관심과 우리가 사랑을 좀 기울여야 될 것이 바로 전태일 열사의 외침에 응답하는 방법입니다. 전태일 열사는 정규직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정규직이었던 사람이 왜 그렇게 했을까? 그는 자기는 직업이 재단사로서 이제 직업이 안정이 되어 있는데 그 여공들, 바느질 하고 있는 여공들은 다 그 비정규직이었죠. 요즘 말로 얘기하면. 그 아이들을 위해서 투쟁했던 사람입니다. 참 그게 놀라운 거죠. 이러한 그 전태일 열사의 죽음을 무삭해 하는 이러한 그 산재 사고 및 사망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것들은 우리들에게 참 전태일 열사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분의 정신을 이어나가야 할 필요성을 우리에게 좀 더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산재 사고 및 사망도 제가 그래픽을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 희생양, 인간 생명의 희생에 대해서 자본주의 종교가 왜 어떻게 인간 생명을 그렇게 희생시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현장 이야기를 함으로써 오늘 제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2020년 NCCK 인권상 수상자는 김진숙 씨입니다. 1960년생입니다. 그러니까 올해로서 만 60세가 돼서 일반 노동자로서 은퇴를 하는 정년 퇴직을 하는 날입니다. 이제 딱 한 달 남았습니다. 아직도 해고자죠. 이 김진숙 씨의 경우는요, 자본주의의 종교적 성격을 가장 잘 드러내는 사례입니다. 제가 직접 가서 부산에 가서 이 노동자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 한번 느꼈던 것이 이게 종교구나. 왜 김진숙 씨가 아직도 복직을 못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이유를 현장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김진숙의 예를 통하여 자본주의에 대한 종교적 비판의 정당성과 시장의 우상적 성격을 벗겨내지 않고서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노동의 해방은 불가능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시장이 이렇게 잘못한다, 저렇게 잘못한다, 뭐 이런 정책을 써야 될 것이다, 뭐 이런 것도 그 수정을 제시하는 여러 가지 정책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것은 뭐냐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또 우리 특별히 기독교인들이 이 시장이 우상이다 라고 하는 그 시장의 우상적 성격을 깨닫는 겁니다. 이거를 깨닫지 않고서는 진정한 노동의 행복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이 김진숙 씨의 삶을 한번 이렇게 돌아다 보면 18살 때부터 보세 공장 시다를 했습니다. 시다 뭔지 아시죠? 안 해보셨지? 저는 이민생활에서 좀 해봤어요. 그 봉제 공장. 이렇게 그 시다가 뭐 하냐면은 뭐 심부름도 막 하고 이렇게 바느질해서 나오면 이렇게 나오는 그 뭡니까 이거 실밥 같은 거 있어요. 그런 거 탁, 그것도 가위로 하면 안 되지.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이걸로 탁탁. 너무너무 힘듭니다. 가진 일 다 하고 시다, 신문 배달, 우유 배달, 시내버스 양 등의 일을 합니다. 60년
생이에요. 근데 21살 되는 1981년 10월 1일 날 한진중공업의 전신은 대한조선공사에 최초로 여성으로 용접사로 입사를 합니다. 기가 막히죠. 용접이라고 하는 건 남자의 일인데 남자의 성욕을 깨고 이거 아주 기록할 만한 일이었습니다. 81년 10월 달에 여성으로 최초로 용접공으로 조선공사에 조선소에 입사를 합니다. 근데 86년 근데 이제 그녀가 일을 하면서 거기에 노동조합이 있었는데 거기에 어용 노동조합이죠. 그렇게 힘을 발휘할 수 없는 그런 부당함을 이 사람이 이제 느끼게 됩니다. 노조가 있긴 있었어요. 근데 부당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야, 내가 여기 들어가서 진정한 노동자들을 위해서 자본의 횡포를 막아내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대의원의 선거에 나가고 그 회사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86년 2월 18일 날 노조 대의원에 당선됩니다. 들어가서 이렇게 그 전부터 알았지만 이 노조 집행부의 어용성을 폭로하는 유인물을 이틀 후에 대의원 당선된 이틀 후에 많이도 한 거지는 않았어요. 그냥 출근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좀 이런 프린트물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붙잡혔습니다. 대공분실에 연행되어서 고문을 당합니다. 그리고 86년 7월 14일 그러니까 5개월 만에 징계 해고를 당합니다. 해고 이유는 무단 결근과 상사 명령 복종입니다. 그 뭘 했냐면 이 김진숙 씨가 용접을 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선소 안에 들어와서 마당에서 이걸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 사무실을 저쪽 사무실로 가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난 내 사무실이 여기서 일터에 있는데 해가지고 이쪽으로 출근을 한 거죠. 일주일을. 그게 부당 결근으로 처리가 됩니다. 그 상사 명령 불복종. 그러니까 징계를 합니다. 86년 7월부터 지금까지 만 34년 동안 해고자로 살아갑니다. 해고가 돼요. 그런데 2009년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또 그 중에 하나 좀 빠졌는데요. 서로 또 노사 뭐가 있어가지고 17년 후인 2003년도에 그동안에 해고되었던 한진중공업의 해고 복직자들을 복직시킵니다. 다 복직시킵니다. 김진숙 씨만 뺍니다. 2009년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 있었잖아요. 거기서 한진중공업에서의 노조 민주화 활동을 민주화운동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동시에 부당 해고임을 분명히 하면서 복직을 권고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됐던 사람들이 또 복직을 하게 됐죠. 물론 이제 그 복직한 사람들에게 회사가 나쁜 짓을 많이 합니다. 뭐 대기 발령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그 2009년에도 마찬가지로 김진숙 씨만큼은 복직을 안 시킵니다. 자, 그래서 2010년에 복직을 이제 시켰는데 또 2009년도에요. 그 이제 복직을 뭐 행정명령 뭐 이렇게 해서 하긴 했지만 김진숙 씨만 복직을 안 됐습니다. 2010년 12월 15일 경영 악화를 이유로 한진중공업 측이 생산지 근로자 400명을 희망퇴직시키기로 결정한 것에 김진숙 씨가 반발을 합니다. 노동조합이요. 그래가지고 2011년 그 유명한 고공농성투쟁에 가는 게 그 생산지 근로자는 희망퇴직으로 몰아가니까 거기에 노동조합이 반발을 하면서 김진숙 씨가 한진중공업 내에 85호 크레인에서 85m 굉장히 높은 데죠. 거기 중공업에서 그 클레인에서 고공농성에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는 2011년 11월 10일 거의 11개월 그러니까 309일 동안의 고공농성을 마치고 노사 합의를 해서 크레인에서 내려옵니다. 그런데 회사는 어떻게 하냐? 그 회사는 김진숙 씨가 고공농성에 들어갔던 85호 크레인을 폐기시킵니다.
이 85호 크레인은 뭐냐면 조선 작업을 하는, 조선 배를 만드는 작업을 하면서 중간에 있어서 물건들을, 기구를 나르고 아주 핵심적인 일을 하는 도구였습니다. 이게 장비였어요. 이게 없으면 노동자들이 이 배를 만드는데 막대한 힘이 드는 거죠. 근데 그 크레인을 폐기합니다. 생산을 하는데 아주 핵심적인 부품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값도요, 가격도요, 80억이나 됩니다. 이 크레인을 폐기합니다. 이래가지고는 이제 또 2020년 연내 매각을 지금 한진중공업이 매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인력 감축이 추진되자 노동자들과 연대하는 의미로 6월부터 복직 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김진숙 씨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의문이 생기잖아요. 왜 김진숙 씨는 복직되지 못했을까? 왜냐하면 김진숙 씨는 최초로 1986년 2월 20일 날 어영노조의 어영성을 고발하면서 회사에 대들었던 사람입니다. 시장 경제의 신을 건드린 최초의 원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신에게 도전했던 사람입니다. 그 외 다른 노동자들이 복직한 것은 신을 배반을 했지만 다 후발주자들입니다. 용서 못할 죄를 저지른 거죠. 김진숙 씨는요. 왜냐하면 시장이라고 하는, 시장 체제라고 하는 신에게 정면으로 도전한 최초의 인물이기 때문에 역사에 기록되어야 합니다. 신의 역사에. 아담과 하와가, 특히 하와가 인류에서 최초의 범죄자로 낙인 찍혀서 이렇게 억울하게 그런 소리를 듣는 것처럼 김진숙 씨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최초로 신에게 반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왜 85 크레인은 폐기를 합니까? 마찬가지입니다. 85 크레인은 신에게 대항하는 우상의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들에 가서 다른 신을, 뭐 구약에서도 그렇잖아요. 다른 나라, 다른 지역에 가서 전쟁에 승리를 하면 그 지역이 섬기는 신전들을 파괴를 시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크레인은 85 크레인은 시장 신에게 대항하는 상징적인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전을 없애지 않고선, 그것이 아무리 어떠한 경제적 손실을 본다고 할지라도, 80억이라고 하는 경제적 손실을 본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시장 체제를 반항하는 것이기 때문에 놔둘 수가 없는 거죠. 여기에서 이 김진숙 씨의 사건은, 이 탄압 문제는 바로 또다시 우리들에게 현장에서, 이론이 아니라 현장에서 실천적인 행위로 시장 신이 이런 통치 행위를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뚜렷하게 볼 수 있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PPT는 그런 것 아니지만은 여러분들에게 주는 자료에서 한진중공업의 노동투쟁 문제를 그러니까 1987년부터 2012년까지의 기록을 제가 거기다 부착을 했고요. 몇 가지 밑줄 친 게 있습니다. 그 밑줄 친 것들을 보시면 그런 것들이 시장 신에게 반항했던 그런 기록으로, 그런 행위로 해석되었기 때문에 이 김진숙 씨를 용납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여기서 보게 되지만 이 시장의 우상화가 되는 것, 시장이 신의 자리에 올라섰다라고 하는 것은 이 시장 신은 인간의 희생의 피를 먹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한진중공업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다시 한번 오늘 우리가 신학적인, 그래서 기독교의 임무가, 사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사회적으로, 정치학적으로, 경제학적으로
시장을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철학, 사회학에서, 정치학에서, 경제학에서도 시장을 비판하지만 시장의 우상적 성격, 그 우상의 가면을 벗겨내지는 못합니다. 그들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이죠. 신학이라고 하는 영역은, 신학은 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학문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신의 형상들을 분별해내는 작업이 신학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학을 가르쳐주고 내가 너에게 가르쳐준 신학으로 나의 형상들을 분별하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었으면 우리는 이 시장의 우상적 성격, 이것은 하나님의, 우리의 참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다 라고 하는 모습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오늘 21세기 이 신자본주의, 신자유주의 시대에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의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상을 허락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오직 한 분 하나님, 에노 하나님, 유일한 하나님, 단일한 하나님, 그분만을 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신학적 면에서 이런 종교의 시장의 종교적 모습을 드러내는 작업을 앞으로도 계속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강의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욕망으로 다시 만납시다.